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에 착 달라붙는 정책들을 쉽고 친절하게 풀어주는 KTV 라이브 정책썰 2명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소식입니다. 연일 폭염특보가 전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극심한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도 역대 1위를 기록했는데요.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뜨겁게 달궈진 도로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릅니다. 양산에 휴대용 선풍기까지 꺼내들었지만 더위를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밖에 돌아다니기가 너무 힘들 정도로 덥습니다. 네, 너무 숨이 턱 막힐 정도로 습한 것 같네요. 장마가 물러간 뒤 폭염의 기세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폭염 재난 위기경보는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됐고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 중입니다. 전국적으로 폭염특보도 발효 중입니다. 특히 일부 지역은 40도에 육박하는 극한 더위로 최고 단계 특보인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된 전남 남동부와 경상권을 중심으로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되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낮 동안 달아오른 폭염의 기세는 밤에도 쉽게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돌며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서울에는 6일 연속으로 열대야가 이어졌고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도 1973년 관측 이래 역대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극한 더위가 기세를 더할 걸로 예상되면서 온열 질환에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폭염 속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야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외출이 필요한 경우 창이 넓은 모자와 가벼운 옷차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물을 충분히 마시고 카페인과 주류는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휴식은 장시간 한 번에 쉬기보다는 짧게 자주 갖는 것이 권고됩니다. 당분간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밤낮 없는 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정부가 관광업계 바가지 요금 근절 대책을 내놨습니다. 가격 표시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일부 업종의 규제를 신설하고 제재 수위를 높였는데요. 이 밖에 국무회의 의결 안건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숙박과 문화체험을 제공하는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그동안 숙박업소의 가격 표시제 이행 의무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가격 개시, 준수 의무 규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옥 체험업소는 요금표 미개시 등 위법을 저질러도 한 번 어긴 경우 시정명령에 그쳤습니다. 이에 정부가 요금표 개시와 준수 의무 규정을 새로 마련하고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적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숙박 요금을 개시하지 않거나 개시한 요금 이상으로 숙박비를 받는 경우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65세 미만 상위 1, 2급 국가보훈 대상자의 복지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별도의 간호수당을 받는 경우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9월부터는 간호수당과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간호수당 대신에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려고 하시는 경우에 관할 보훈관서에서 간호수당 포기 신청을 하시고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셔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부가 아동학대 사망 사건의 원인을 분석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 기반도 마련됐습니다. 아동학대 의심 사망 사건 분석 특별위원회를 꾸려 분석 대상 사건 선정과 원인 분석,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KTV 신경은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1인 가구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영상 함께 보시죠.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072만 명, 처음으로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며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빠릅니다. 고령 인구 비중이 14% 이상인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데 프랑스는 39년, 독일은 37년이 소요됐지만 한국의 경우 불과 7년이 걸렸습니다. 반면 지난해 15세에서 64세 생산 연령 인구 비중은
2015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 70%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생산 연령 인구는 3,587만 명으로 2018년 정점 이후 감소 추세이며 생산 연령 인구의 비중이 69.2%로 70% 미만을 기록하였고 일하는 사람은 줄고 고령층은 늘면서 부양 부담도 커졌습니다. 생산 연령 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고령 인구는 29.9명으로 전년 대비 2명 늘었습니다. 한편 1인 가구는 824만 가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비율로 보면 2010년 23.9%에서 2020년 31.7%, 지난해 36.6%까지 올랐습니다. 이에 반해 4인 이상 가구는 2010년 30.5%에서 2020년 20.2%, 지난해 15.2%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과 다문화 가구도 늘었습니다. 2015년 136만 명이던 외국인 인구는 지난해 211만 명으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다문화 가구는 29만 9천 가구에서 45만 1천 가구로 늘었습니다. 지난해 내외국인을 합한 우리나라 총인구는 5,182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매달 꾸준히 늘면서 올해 상반기 1,0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관광 소비도 함께 늘었는데요. 외국인 카드 소비는 지난해보다 석 달 빨리 1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찜통 더위가 무색하게 서울 명동 거리가 인파로 북적입니다. 골목을 가득 채운 건 외국인 관광객들의 다양한 언어. 더위의 기세도 발길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It's hot, but it's not going to stop me. I'm not letting it stop me from enjoying Seoul and enjoying Korea and overall just enjoying my trip. 지난달 200만 명 가까운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은 올해 들어 매달 1년 전보다 20% 안팎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국으로 여행 오는 외국인 발걸음이 늘면서 올해 상반기 방한 외래객 수는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보다 2달 빠른 성과입니다. 관광객 국적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상위권은 중국과 일본, 대만 순으로 여전했지만 미주와 유럽, 동남아 주요 국가에서 온 관광객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쓰는 돈도 늘었습니다. 상반기 카드 결제 금액이 10조 원을 돌파했는데 지난해보다 석 달 이릅니다. 돈 쓰는 사람이 늘어난 데다 외국인 카드 결제 편의도 개선됐기 때문입니다. When I went here last year, it was a bit more difficult. But I think right now the Korean government have improved that. So we have more alternatives to pay with more cards. Even though like I have a really Colombian card, it still works here.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가 내수 경제에도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전국적으로 여름방학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어린 자녀를 키우는 맞벌이 학부모들은 걱정부터 앞서는데요. 방학 중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어지는 틈새 돌봄을 이용해보는 건 어떨까요?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키우는 맞벌이 학부모 최규련 씨. 여름방학이 시작하면서 걱정부터 앞섭니다. 방학 동안 학교를 가지 않으니까 이게 혼자 남겨져 있는 시간이 제일 걱정이고요. 그리고 뭐 간식이나 점심같이 아직 아이가 불을 쓰기가 어려워해가지고 점심을 혼자 차려 먹기가 어려운데. 방학을 맞아 틈새 돌봄센터가 운영됩니다. 전국 돌봄센터 1,296곳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는 틈새 돌봄센터로 확대됐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는 점심 돌봄센터도 전국 165곳에 마련됐습니다. 오전 간식부터 점심, 저녁까지 아이들이 센터에서 머무는 시간에 맞춰 식사가 제공됩니다. 방학 중 학교 급식이 중단되면서 생기는 끼니 공백까지 함께 메우는 겁니다. 이용료는 하루 최대 2,000원, 일주일에 10,000원 이내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은 무료입니다. 정부는 돌봄센터의 연장 운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비와 급식비를 지원합니다. 이번에는 4시간 근무하던 선생님들이 6시간으로 근무 시간을 변경을 해서 충분한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만 현장 수요를 충분히 소화하기엔 한계도 있습니다.
틈새 돌봄센터의 기본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부모가 자녀를 센터에 맡기고 오전 9시에 맞춰 출근하려면 운영 시간을 앞당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저희가 출근을 하고 나니까 밖에서 아이가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엄마가 자기를 놓고 갔는데 센터 문은 닫혀 있었다. 참여시설도 아직 적습니다. 이 센터가 방학 동안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아동은 5명, 현재 대기자는 30명이 넘습니다. 당초 정부는 전국 2,500곳 운영을 목표로 했지만 1차 참여시설은 1,461곳에 그쳤습니다. 정부는 이번 여름방학을 시작으로 매년 여름과 겨울 틈새 돌봄을 운영하고 참여시설도 겨울방학 전까지 2,000곳 이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KTV 강재입니다. 브라질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룰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핵심 광물 공급망 전주기 협력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는데요. 한 메르코스르 무역 협정도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여기는 남미의 맹주 브라질의 수도인 브라질리아. 지금 제 뒤로 왕관 모양으로 뾰족뾰족하게 솟은 건물 하나 보이시죠? 바로 브라질리아를 대표하는 브라질리아 대성당인데요. 브라질리아는 1960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행정도시로 구축됐습니다. 착공 4년 만에 도시가 건설됐는데요. 그래서 이곳 브라질리아는 브라질의 세종시라고도 불립니다. 브라질리아 방문 이틀차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을 룰라 대통령이 굳세게 끌어안습니다. 말을 탄 브라질 기마대가 힘찬 행진으로 이 대통령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이곳 브라질리아에서 진행됐습니다. 두 정상은 소년공 출신이라는 공감대를 기반으로 다양한 국제 외교 무대에서 유대관계를 쌓아왔죠. 그런 만큼 두 정상 간 회담은 친밀한 분위기에서 진행됐습니다. 회담 결과 두 정상은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자원, 에너지 분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양국 기업과 기관 간의 핵심 광물 공급망의 전 주기에 걸친 협력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였습니다. 브라질이 히토류 매장량 세계 2위인 만큼 핵심 광물 공급망 다변화가 필요한 우리 입장에선 중요한 진전입니다. 두 정상은 남미 최대 경제 블록인 관세 동맹 메르코스르와 한국 간 무역 협정의 중요성에도 공감했습니다. 룰라 대통령은 아울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도 확고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브라질리아에서 국빈 오찬까지 마무리한 이 대통령은 상파울루에 도착했습니다. 상파울루에선 동포간담회로 일정을 시작하고 양국 경제인과 함께하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도 참석합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태극기와 브라질 국기 사이에 나란히 선 이재명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 정상회담을 계기로 공급망 다변화를 비롯한 양국 경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오늘 체결한 산업기술협력 MOU는 양국 산업 경쟁력을 고도화해 나가는 매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특히 양국 정부는 항공우주산업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여기엔 우리 기업이 브라질의 발사장을 이용할 때 규제를 간소화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위성 데이터 공유와 달 탐사 등 우주항공 분야 협력 범위가 한층 넓어지는 겁니다. Que possivelmente em setembro teremos em Alcântara, na base de Alcântara, novo lançamento de foguete e nessa presidente 축구 등 스포츠 경쟁력을 갖춘 브라질 선수와 지도자 인적 교류를 확대한다는 내용의 체육 분야 양해각서도 처음으로 채택됐고 국내 기업의 중남미 보안 관련 시장 진출 확대 계기가 될 사이버 보안 협력 양해각서에도 서명이 진행됐습니다. 이 밖에 교육과 영화 등 문화 교류 확대와 관련한 양해각서를 통해 두 정상은 미래 세대 교류를 확대하는 본격적인 계기가 될 걸로 전망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룰라 대통령의 국빈 방한 당시에도 양국은 중소기업, 보건, 농업 협력 관련 양해각서 10건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네, 앞선 리포트에서 정상회담 결과와 양해각서 체결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이 순방이 우리 경제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다희 기자, 이번 정상회담을 보면 브라질과의 협력이 굉장히 강조되는 것 같아요. 브라질이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네, 쉽게 말하면 브라질은 자원과 시장을, 우리나라는 기술을 가진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브라질은 히토리와 리튬 같은 첨단 산업에 필요한 핵심 광물은 물론 철광석과 농산물, 에너지 자원도 풍부합니다. 특히 히토리 매장량은 세계 2위 수준인데요. 네. 반면 우리나라는 이런 자원을 활용해 반도체와 배터리, 또 자동차 같은 첨단 제품을 만드는 데 강점을 갖고 있죠. 결국 우리 입장에서는 핵심 광물 공급망을 다변화할 수 있고 브라질은 한국의 기술과 투자를 통해 광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서로의 강점을 연결할 수 있는 협력 관계인 거죠. 예. 우리가 협력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내서 윈윈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강조가 되는 것 같은데 브라질이 자원 부국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히토류라는 말이 유독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걸까요? 네, 우선 히토류가 뭐고 정확히 어디에 쓰이는지 아시나요? 핵심 광물은 맞는데 네, 정확히는. 우리 다 문과라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예. 제가 좀 정리해 왔는데요. 히토류는 주기율표의 17종 금속 원소를 통틀어 부르는 이름입니다. 네. 네, 첨단 산업에 꼭 필요한 핵심 광물인데요. 이 첨단 산업의 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AI 데이터 센터와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주행차나 반도체 생산 시설을 운영하는 데도 이 히토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자율주행차의 이 구동 장치에는요. 전기를 강한 힘으로 바꿔주는 고성능 연구 자석이 들어갑니다. 네. 네, 이 자석을 만드는데 이 네오디뮴과 디스프로시움 같은 이 히토류가 필수적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히토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하면 AI와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산업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네. 앞으로 미래 산업에 더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협력이 강조되는데 여기에 더해서 앞서 저희가 리포트에서도 봤듯이 메르코스르와의 무역 협정도 굉장히 강조가 됐습니다. 메르코스르라는 말 굉장히 남미와 가까운 느낌이 물씬 드는데요. 정확하게 어떤 걸까요? 네, 메르코스르도 조금 생소해서 네. 살짝 정리를 해보면요. 예. 이 메르코스르는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가 참여하는 남미의 대표적인 관세 동맹입니다. 이 회원국끼리는 관세 장벽을 낮추고 또 외부 국가와의 무역 정책도 함께 조정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남미의 주요 국가들이 만든 하나의 거대한 공동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무역협정이 체결이 되면 네. 우리 기업이 자동차와 부품, 또 전자제품 등을 수출할 때 관세 부담을 좀 줄일 수가 있고요. 반대로 브라질 기업도 한국을 거점으로 아시아 시장에 진출할 기회가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농축산물처럼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분야도 있기 때문에 실제 협상에서는 양국의 민간 품목을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네, 브라질을 또 넘어서 메르코스르와의 협력까지 이번 순방에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될 텐데요. 브라질 방문을 마치고 나서는 또 칠레와 아르헨티나를 방문하게 됩니다. 남은 일정도 짚어줄까요? 네, 이 대통령은 28일 상파울루 일정을 끝으로요. 브라질 국빈 방문을 마무리합니다. 29일부터 30일까지는 또 칠레를 공식 방문하는데요. 네. 이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또 칠레는 구리와 리튬 같은 광물이 또 중요합니다. 네. 네, 이러한 핵심 광물 공급망을 더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방안과 한칠레 자유무역 협정 FTA 현대화까지 논의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모레부터 다음 달 1일까지는 아르헨티나를 공식 방문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다자회의 계기가 아니라 아르헨티나를 양자 방문하는 것은 22년 만의 일인데요. 이 아르헨티나에서는 리튬과 셰일가스 등 에너지 자원 협력을 확대하고요. 또 농업과 식량 안보, 교역과 투자 확대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한 브라질 정상회담과 또 앞으로의 일정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국가 자살 대응실을 신설해 국가 책임을 강화합니다. 정신질환 치료 병상과 응급실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자살 시도자의 자살률은 일반인과 비교해 25배 높았습니다. 유족 또한 22배 넘게 높아 이들은 명백한 고위험군으로 꼽힙니다. 복지부는 미흡한 초동 대응과 사후 관리, 병상 부족 등을 문제의 원인으로 봤습니다. 정부는 복지부와 경찰 등 관계기관이 함께하는 국가 자살 대응실을 2곳 신설합니다. 출동부터 치료, 사후 관리까지 자살 대응을 국가가 책임지는 겁니다.
우선 초동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자살 예방 인력을 확충합니다. 특히 심야나 휴일에 대한 긴급 대응을 위해서는 경찰과 정신건강 전문 요원이 같이 합동근무하는 합동 대응팀을 현재 11개에서 18개소로 확대하겠습니다. 자살 시도자가 입원하지 않더라도 24시간 일시보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구대에서 귀가 전 단기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치료 병상도 확대합니다. 정신질환 집중치료 병상을 400개에서 2,000개로 권역 정신응급 의료센터를 13곳에서 17곳으로 확충합니다. 정부는 정신응급을 필수 의료로 지정해 투자와 지원을 확대하고 정신응급병상의 수가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네, 앞서 보셨듯이 정부가 자살 긴급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구호 요청부터 일상 복귀까지 전 과정을 밀착 관리하겠다는 건데요. 복지부 출입하는 정유림 기자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정 기자, 자살 문제가 이젠 정말 구조적인 문제가 된 지 오래됐는데 네. 그동안은 위기 상황에 좀 골든타임을 지키지 못했다는 반성도 있었거든요. 어떻습니까? 보완이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살 예방 상담 전화인 109번으로 들어오는 통화량이 크게 늘면서요. 그동안 상담 전화 절반 정도를 제때 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는 위기 전화를 이젠 놓치는 일이 없도록 오는 10월까지 상담 인력을 200명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금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나는 겁니다. 또 통화 대기 중인 분들 가운데서 긴급한 위기 상황인지를 먼저 파악해서 경찰로 바로 연결하는 신속 응대 전담팀도 새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 온라인 공간에서의 고위험군 포착도 강화되는데요. SNS나 포털에서 자살 관련 단어를 검색하면요. 이 109번 안내와 자살 예방 콘텐츠가 일정 기간 지속해서 노출이 되도록 시스템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네, 전반적인 내용을 좀 짚어주셨는데 실제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응 체계도 좀 바뀌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경찰과 소방이 그 자살 시도 현장에 출동을 해도요. 전문 상담 인력이 함께 출동하는 비중이 7% 수준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요. 이 경찰과 정신건강 전문 요원이 함께 현장으로 출동하는 합동 대응팀을 늘리기로 했는데요. 예. 현장에서 위험도를 직접 판단을 하고 또 입원이 필요한지까지 바로 살필 수 있게 됩니다. 네, 전문가 그리고 또 각 부처의 협업도 중요할 것 같은데 눈에 띄는 부분이 국가 이 자살 대응실을 신설하겠다는 부분이었거든요. 뭐 범부처로 대응을 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네, 우선 국가 자살 대응실은요. 네. 그동안 지자체에 맡겨뒀던 초등 대응을 국가의 책임으로 격상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복지부와 경찰, 소방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근무하게 되고요. 24시간 모니터링을 가동하는 이 컨트롤 타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현장 출동부터 병상 배정, 후속 조치까지 컨트롤 타워인 이곳에서 직접 지휘하게 됩니다. 병원이 환자를 받지 못하거나 정신응급병상을 찾기 어려울 때는 이 국가 차원에서 이송과 병상 배정을 지원하는데요. 수도권과 중부권에 2곳을 두는 방안이 나왔는데 구체적인 설치 장소와 인력은 현재 관계부처가 협의 중입니다. 네. 그런데 보통 이런 문제를 논의할 때 귀가한 뒤에 자살 시도자가 귀가를 한 뒤에 다시 재시도를 한다던가 하는 문제점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반복하는 일이 또 시도하는 일이 반복되는 게 문제였는데 이건 또 어떻게 바뀌나요? 네, 그래서 앞선 리포트에서도 언급됐듯이 앞으로는 귀가하기 전에 최대 24시간 동안 전문 상담과 안정을 제공하는 일시 보호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충동을 가라앉히고 전문 치료로 연결한 뒤에 안전하게 귀가시키는 건데요. 네. 상담이나 치료를 거부하는 분들도 끝까지 설득하는 이런 제도도 함께 추진됩니다. 또 해외에서도 참고할 만한 사례가 좀 있는데요. 네. 이 네덜란드의 경우 의사와 복지사 등이 팀을 이뤄서 환자가 거부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방문을 해서요. 이 유대감을 쌓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러한 방문 설득 기법을 통해 치료 거부자들을 위한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네. 어쨌든 뭐 동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이 문제가 워낙에 또 심각한 문제다 보니까 정부도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기로 한 건데요. 자, 그리고 남겨진 유족들을 위한 관리 방안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자살 유족을 위한 원스톱 지원 사업이 이번 달부터 전국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유족에게는 치료비와 주거비, 법률 지원 등을 좀 종합적으로 제공을 하고요. 네. 경찰 조사 동행부터 심리 안정까지 전폭적으로 지원이 될 방침입니다. 정부는 올해 자살 사망자를 지난해보다 1,000명 이상 줄인다는 목표로 이번 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자, 이렇게 자살 긴급 대응 강화 소식 살펴봤는데요. 자, 이렇게 좀 방안 여기까지 살펴보고 조금 전에 내년도 기준으로 중위소득이 정해졌다고 하는데 이 소식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6.7% 인상됐다고 복지부가 조금 전 발표했습니다. 인상률이 역대 최대폭인데요. 네.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은 692만 9,885원입니다. 올해보다 43만 원가량 오르게 되는 거고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매달 받는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221만 7,563원으로 약 네. 14만 원 정도 오르게 됩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하위 소득계층의 적자가 확대되고 또 소득계층 간의 격차가 커지는 등 빈곤 심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살 긴급 대응 강화 소식과 방금 들어온 중위소득 관련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여러 정책들 기자들과 알아봤는데요. KTV 라이브 정책설 여기서 마칩니다. 내일 오후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